애틀랜틱 머슬리 심리학 특집 기사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조슈아 울프생크. 행복한 삶에도 공식이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얼마 전 기자는 인간의 성장에 관한 역사상 가장 폭넓고 장기적인 연구의 자료실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지극히 과학적이면서도 다분히 문학적인 이 연구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그리고 오랫동안 그 연구를 주도해온 조지 웰런트 교수의 명석하고 복잡다단한 내면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던진다. 사례 218번. 자, 훌륭한 인생의 예로 이 정도는 어떨까? 그는 80세까지 풍족하고 평탄하게 살아왔고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없었다. 아내가 암을 앓았지만 지금은 병을 극복하고 그의 곁에 머물러 있다. 결혼 생활을 평가하라는 질문서에서 그는 최고 점수인 9점을 주었다. 그는 자식을 둘 두었고 손자도 보았다.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남의 도움을 구하겠으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삶에서 아무것도 바꿀 마음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가 살아온 과정을 축약해서 몇 가지 법칙을 뽑아내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례 47번. 말 그대로 그는 술에 취해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도 그가 그렇게 삶을 끝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2008년 가을 기자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 자료실에서 한 달여를 보냈다. 268명에 이르는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 2학년생 시절 이후로 참전, 결혼과 이혼, 직업적 성공과 실패를 겪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역할을 거쳐 은퇴 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수차례 면담을 거쳤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조지 벨런트는 42년 동안 이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고 그들이 경험 속에서 체득한 삶의 교훈들을 깊이 연구해왔다. 그 자신의 삶 또한 연구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를 빼놓고는 둘 다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자는 벨런트가 현재 74세로 은퇴를 앞두고 아직 살아있는 연구 대사장들도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생존자 중 절반 정도는 80대 후반에 이르렀다. 지금 이 시기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양쪽을 고찰하기에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던 사례 자료들을 일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열람한 기회를 얻기에 이르렀다. 기나긴 여정, 과감한 시도에서 표류를 거쳐 무르익을 때까지. 이 연구는 1938년 백화점 재벌 윌리엄 T. 그랜트의 후원하에 당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부의 알리복 박사가 시작했다. 그래서 그랜트 연구라고도 한다. 증상과 질병에 초점을 둔 당시 의학계의 주된 흐름을 벗어나 총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1967년 벨런트가 연구를 이어받기까지 이 장기적인 연구는 후원자, 연구 책임자, 당대의 학계 트렌드 사이에서 적잖이 표류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종단 연구는 그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인처럼 숙성해 갔다. 1960년대 연구 대상자들이 40줄에 접어들었고 극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들 중 4명은 미 상원 의원에 출마했고 1명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일했으며 1명은 대통령이 되었다. 베스트셀러 소설가도 1명 있었다.
1948년 초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은 연구 대상자는 20명에 이르렀다. 50세에 이른 연구 대상자 3분의 1이 베일런트가 규정한 정신질환 범죄에 한 차례 이상 포함되었다. 하버드 출신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마음이 있었다. 연구를 시작했던 알리북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1960년대 어느 날 베일런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뽑았을 땐 다들 정상이었단 말이지. 정신과 의사들이 이들을 이렇게 망쳐놓은 게 분명해. 사례 141번.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유복한 과정에서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자라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려 깊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인내심이 많았으며 어머니는 온화하고 예술적 감각이 풍부했다. 하버드 재학 시절 그는 고매한 인격과 지성, 훌륭한 판단력과 건강, 이상을 두루 갖춘 모범적 인재였다. 그는 빛나는 존재였으며 연구원들은 그가 내적, 외적으로 충만한 인물이 될 거라고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 결혼을 하고 외국에서 살게 된 뒤로 흡연과 음주를 시작했고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대 중반에 이르자 그는 면담 요청도 응하지 않았고 질문서에도 답변이 없었다. 베일런트의 간청에 가까스로 곧 연락하겠다는 답장이 왔지만 그 뒤로 들려온 소식은 그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의 친구에 따르면 그는 생애 마지막 나날 동안 떠돌이처럼 살았으며 마약에도 손을 댔다고 한다. 그러나 훌륭한 유머 감각만은 여전했는지 친구는 그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복잡한 내면을 지녔으면서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전쟁 영웅이자 평화주의자 그리고 열렬한 야구 팬. 신문에 실린 부고에서 그는 아주 굉장한 사람 같았다. 베일런트의 저서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소개되지만 사실 그들 중에는 얼마 되지 않은 공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유명 인사들도 많다. 워싱턴 포스트의 전설적인 편집장이자 현재 부사장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심층 보도했던 벤 브래들리도 있고 모든 기록이 회수되어 2040년까지 공개 불가 상태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자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자료가 비공개 상태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이 연구의 대상자였음을 알렸다. 냉혹하고 야심찬 명문가 출신 특권층이자 매혹적인 남봉꾼, 격이 없는 재치와 신체적 활력의 표상이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던 케네디의 삶은 누가 보기에도 이 연구에서 표방하는 정상 보통인 사람의 일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거기서 바로 이 연구의 한계가 드러난다. 당초 연구는 수많은 삶들을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 펼쳐놓겠다는 기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꿰어 맞추기에 인생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불가사의했으며 난해하고 모순투성이었다. 진짜 삶에 접근하려면 예리한 과학의 칼날을 이야기의 힘으로 둥글게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조지 베일런트는 연구에서 얻은 분석 자료와 다양한 삶의 면면을 이야기로 풀어낼 만한 자질이 풍부했다. 그는 1934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대공황 시기에도 부유한 생활은 계속되었으며 부모님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이었다. 베일런트의 아버지는 고고학자 조지 C. 베일런트다. 아버지는 현장을 누비는 인디아나 존스가 되기를 포기하고 뉴욕 자연사 박물관장 등으로 자리를 잡아 사회적 명망을 얻으며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조지 베일런트가 10살이 되던 해 44세의 나이로 갑자기 권총 자살을 해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베일런트는 우연히 아버지의 하버드 대학교 동문회 25주년 회부를 받아보았고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몇 날 며칠 동안 거기 실린 대학생들의 사진과 글, 47세에 이른 사람들의 삶에 빠져들었다. 장기 종단 연구에 대한 관심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1967년 33세의 하버드 대학교 그랜 연구에 참가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평생을 그 연구에 바쳐왔으며 앞으로 남은 일생도 그 연구와 함께할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렸다. 베일런트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주로 사용한 분석 도구는 고통이나 갈등, 불확실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였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공식화한 이 방어기제는 스스로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실제 삶을 얼마든지 가공하고 왜곡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말한다. 베일런트는 방어기제란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대응하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몸만 내서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에 따라 피가 응고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방어기제는 감정적인 기복을 따라 출렁인다. 혈액의 응고라는 현상 덕분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도 있는 반면, 그것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하듯이 방어기제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도,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 베일런트는 방어기제를 가장 건강하지 못한 정신병적 방어기제에서부터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적인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에 이르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대부분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방어기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양심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고 이타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어기제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부도덕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라고 베일런트는 말한다. 이러한 관점